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참 좋아하죠. 더불어 영어 배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강남 극성맘들은 애기 영어 발음 잘하게 하려고 수술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다네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 국제학교 보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렇게나 인터넷 도구들이 발달한 세상에 영어 좀 못한다고 어떻게 되나요? 애를 그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영어를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린 시절 몇 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영어를 잊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는 순간마다 미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아빠와 새엄마를 따라간 미국에서 전 완전히 밑바닥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는데 아마도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평범하게 잘 지내던 부부였는데 아빠가 어느 순간부터 성격이 지랄맞아지더니 엄마를 거의 버리다시피 일방적으로 이혼했거든요. 그러면서 딸내미인 저는 또 데려가려 했어요. 아빠의 그때 그 심보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외동딸이 나를 데려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제대로 잘 키우든가 아님 아예 엄마 곁으로 보내주던가. 둘 중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전 심지어 다른 백인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가 몇 년 뒤 파양까지 당했어요. 그 백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였죠. 제가 무슨 인형이나 애완동물도 아니고 조디룰림 당하듯이 이 가정에서 쫓겨나고 저 가정에서도 쫓겨나다 보니 미국 생활에 정말 신물이 나더군요. 그땐 중학생 때라 어느 정도 컸기에 저 혼자 수속 다 밟아서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했고 그 고등학교 시절이 저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저 혼자 알바하면서 자급자족 할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의 그 악몽 같은 생활보다는 한국에서 고졸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좋았어요. 우리 아빠는 미국에 날 데려갈 때 엄마한테 정희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할 테니 연락 끊고 살자고 하고 간 거였어요. 아빠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못했고 괜히 엄마 아빠의 인연만 끊어졌었죠. 그러다가 또 극단적으로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두 분을 다시 만나게 돼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분명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보이지 않는 끈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핏줄들을 다시금 이어주나 봐요. 어쩜 제 인생은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극적이고 영화 같은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듯한 이 세상이 어쩔 땐 너무 버거워서 제발 우리 딸은 제 인생, 제 팔자를 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람은 그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평온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고 한 6, 7년쯤 되니 제 인생이 남들처럼 평범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악마 같은 짓이 여전히 밉긴 하지만 그마저도 적응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시동생이 웬 결혼할 여자와 동거를 한다더니 동서가 아주 더 엄청난 여자였던 거 있죠. 보통 여자가 아니고 완전히 구라쟁이 여자 말이에요. 저만 속여먹은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아주 옴팡지게 속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무슨 재미교포니 사돈이 회사 CEO니 미국 교수니 난리도 아니다가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꼴의 구라쟁이 동서는 형님인 제가 고졸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여 첫 만남부터 아주 무시해대더라고요. 전 동서의 실상을 다 알고 있었기에 이걸 덮어줘 말아 하고 있다가 아주 시원하게 발설해줬네요. 다들 당황하고 충격받아 자빠지고 난리 났죠. 아주 그 장면이 얼마나 꼬숩던지요. 제가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과정을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려 해요.
제 글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뚝딱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비록 전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죽을 힘을 다해 힘겨운 나날도 있었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않으려고 해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내면이 더욱 단단해져서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자신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깡센 여자는 드물 거예요. 지나간 저의 세월들이 저를 그렇게 드세게 만들었네요.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 아줌마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럼 제 인생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불과 최근까지도 말이죠. 앞으로도 뭐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지금은 심적 물리적 여유가 생긴 상태라 마음이 든든하네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동생과 이모가 절 괴롭히고 모욕하는데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놈의 학력이 뭔지 고저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예 면전에 대고 욕을 하더군요.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물론 착한 남편 때문도 있지만 우리 딸 미래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정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사실 어려움이라는 한 단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가슴 절절한 서러움이 있었죠. 어릴 적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싸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빠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빠의 성격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송곳처럼 날카로워졌어요. 그 화살 끝은 엄마를 향해 있었죠. 아빠가 원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혼이었어요. 전화 상담원이었던 엄마는 다소 불안정한 직업이었지만 그래도 직장은 있었기에 이혼하고도 외동딸인 절 데리고 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끈질긴 이혼 요구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 정희 아빠, 당신이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면 좋아. 나도 나한테서 마음 떠난 남자 안 잡어. 내가 우리 정희 먹여 살릴 수 있어. 양육비만 꼬박꼬박 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도장 찍읍시다 당장. 그런데 아빠가 원하는 바는 달랐어요. 누구 맘대로 정희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나 이혼하면 미국에서 살 거야. 내가 우리 정희 최고로 교육받으며 살게 해줄 테니 당신이야말로 정희랑 연락 끊고 양육비 한 푼 받을 생각 마. 엄마는 아빠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교육열이 있던 엄마는 절 미국에서 공부시키겠다는 아빠의 말에 혹했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흐느껴 울며 결정을 내리더군요. 미안하다 정희야. 엄마는 아빠랑 헤어지고 혼자 널 키우며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래도 큰 세상에서 좋은 교육 받고 영어도 공부하는 게 너에게 더 좋을 것 같아. 엄마가 꼬박꼬박 연락하고 가끔은 찾아도 갈게. 먼 곳이지만 엄마랑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학 갔다고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하렴. 알았지? 아빠가 엄마한테는 모질게 굴어도 하나뿐인 외동딸이 너에게는 잘 대해주실 거야. 정말 미안하다 정희야. 그땐 저도 너무 어려서 두 분의 대화가 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땅 따먹기 하듯 정해진 대로 따라가야 했어요.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혼한 줄 알았던 아빠를 따라 미국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아빠를 따라간 낯선 타국에는 아빠의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빠는 전부터 해외 마케팅 영업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가끔 미국을 드나들며 엄마 모르게 딴 살림을 차렸나 보더군요. 저 또한 어린 나이였지만 저보다 더욱 어린 아기와 아줌마가 있었죠. 아빠는 그 아줌마 보고 새엄마라 부르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헤일리라고 했어요. 심지어 내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임에도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한국에 있는 우리 엄마가 아빠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미국식 화장을 하고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절 노려보던 새엄마는 공항에서부터 구박해대기 시작했어요. 네가 김정이냐? 네가 우리 헤일리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엄연히 우리 딸은 헤일리뿐이다. 어디까지나 넌 곁다리일 뿐이니 아영 떨거나 어리광 부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요. 아빠는 이혼하면서 외동딸인 절 떠나보낼 수 없어서 미국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엄마에게 양육비를 주기 싫었고 미국 생활에서 꾸준히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마치 식모처럼 말이죠. 아빠는 저와 있을 땐 다정하게 대해줬지만 새엄마와 있을 땐 무조건 새엄마 편이었어요. 전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진 않았지만 심적으로 점점 무너져갔어요. 맨날 미국 집에서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소리쳤어요. 난 이 집안 딸도 아니에요. 이 집안에선 오직 헤일리만 딸 취급받잖아요. 이럴 거면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애써 상황을 외면하며 나가버렸고 새엄마에게 악역을 맡겼어요. 야, 여지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어디야? 넌 내가 낳은 딸도 아니잖아.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안 말려. 제가 몇 살만 나이를 더 먹었어도 알바라도 해서 한국에 들어가 저 혼자라도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엄마에게 온 연락을 아빠와 새엄마가 합심해서 차단했는지 엄마와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됐었거든요. 그래도 몇 년이 지나자 영어도 배우고 학교에도 적응하며 그럭저럭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다른 가족들은 그들만 행복하게 지내며 절 가족 취급해주지 않았지만요. 겨우 적응을 끝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빠와 새엄마는 갑자기 남미 쪽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빠와 새엄마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가서 사업하면 안 되냐고요. 왜 또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적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또 거기서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학교 적응을 하라고요. 내 생각은 전혀 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난 아빠 딸 아니냐고요. 아빠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한번 생각한 건 끝까지 실행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아빠는 예전부터 생각해온 사업을 꼭 남미에 가서 하고 싶어 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새엄마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 정이야, 너 이리 좀 앉아보렴. 이 새엄마가 우리 정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너 앞집 백인부부 알지? 아기를 못 낳아서 늘 널 보면 너무 예뻐했잖니? 그 부부네 집에서 살면서 미국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겠니? 학교도 계속 다니고 말이야. 네 학비며 생활비는 우리가 남미에서 사업해서 보내줄 테니 아예 그 집 부부에게 입양되어서 수양딸로 살면 어떨까 싶다. 입양? 그런 건 엄마 아빠 없는 고아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는 사이 저희 입양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 다녀왔더니 쪽지 한 장 덜렁 남겨져 있고 모두들 남미로 이민을 가버렸죠. 진짜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절 입양한 백인 부부는 맨 처음엔 잘해줬어요. 이웃 주민으로 몇 년간 잘 지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제게 영어로 마구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너희 부모한테서 약속했던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나라라서 그런지 절 입양한 아저씨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 집 경제도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1년이 지나고 절 다시 파양하기에 이르렀죠. 이제 전 미국 길거리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남미로 이민 간 아빠네 가족들과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죠. 하지만 그땐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었어요. 곧바로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그동안 알바 등을 해서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원래 사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식 냄새를 맡고 다른 테이블에 나온 음식들을 보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있는 돈을 다 털어 메뉴를 4개나 주문했어요. 아이고, 학생 혼자 다 먹게? 이거 양이 꽤 많을 텐데? 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김치찌개랑 해물파전이랑 순댓국이랑 비빔밥까지 다 주세요. 요즘 먹방이 대세잖아요. 그때 진짜 제가 먹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놨으면 가관도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걸신 들린 것처럼 와구와구 먹어댔어요. 물론 4종류 음식을 다 먹진 못했지만 허기는 충분히 가셨죠. 그렇게 한식을 배불리 먹고 나자 눈앞의 현실이 두려워졌어요. 식대를 제외하고는 제게 남은 돈이 없었거든요. 저 사장님,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알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저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한식 식당 사장님은 제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는 알바 자리를 내주셨어요. 에휴, 무슨 영화를 해도 될 만한 사연을 가졌구만. 부모 자격도 없는 것들이 죄지. 어린아이가 뭔 죄겠어. 여기서 일을 하고 우선 한 달치 월급 선불로 줄게. 요 근처 월세방이라도 얻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그래. 밥이야 여기서 먹으면 되니까 밥 걱정은 말고 말야. 그렇게 낯선 동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미국에서 아빠 새엄마와 함께 생활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절 챙겨주는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야 했어요. 당시에는 외로웠는데 그게 자양분이 되어 씩씩하고 야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말이죠. 제가 살 거처를 마련하고 학교에 다닐 방법을 찾아 스스로 등록하고 잘 다녔어요. 밤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며 돈도 벌 수 있었죠. 맨 처음엔 그 동네가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몰랐는데 그 이웃가 근처더라고요. 저녁만 되면 미용실들이 미어 터졌어요. 술집 언니들이 치장하고 다니느라고요. 맨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엔 색안경 끼고 봤었는데 뭐 그래봤자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술집 언니들은 평소에도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었는지 한식당에서 일하는 절 보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전 그 술집 언니들의 화려한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미국에서 보던 화장 기법과는 또 다른 스타일이었죠. 술집 언니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며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 화장품 정보도 캐냈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제게 대학 등록금은 턱없이 비싸게 느껴졌어요. 물론 미국에서 배운 영어를 통해 학원 강사 자리라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영어만 하면 미국에서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ABC도 입에 담기 싫었어요. 대신 평소에 좋아하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학원도 다니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년간의 실전 경험 끝에 운 좋게 방송국 분장실에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화려한 연예인들을 직접 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일이 고되긴 했지만 언제나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이 끊겼고 아빠도 감감무소식이었으니 저 혼자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했어요. 제 앞길 챙겨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방송국에서 한 남자 PD와 조명 스태프가 치고받고 싸우더군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근처로 가봤어요. 다른 스태프들이 싸움하는 두 사람을 마구 말렸지만 그들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아이씨, 네가 먼저 대시했어? 저 여자는 내 여자라고. 어디서 신입 스태프 쪼무레기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뭐야? 저 여자가 승낙이라도 했냐? 네가 PD면 다야? 존만한 스토커 주제에 못생겨가지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 여자 뒤나 졸졸 쫓아다니고 말이야. 어떤 여자 때문에 그들이 치고받고 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다급하게 구경하고 있는 저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김정희 씨, 거기서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거야? 지금 이 두 사람 김정희 씨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정희 씨가 이 두 사람 다 데리고 살든지 말든지 좀 나서서 뜯어 말려보라고. 전 너무 황당했죠. 저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라고요? 왜요? 아, 왜긴 왜야. 저 두 사람 다 김정희 씨를 좋아한다고 하니 셋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단판을 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일단 얼른 싸움 말리고 말이야. 전 등 떠밀려서 쌈박질하는 그 눈 두 남자를 일단 떼어놨어요. 만신창이가 된 우리 셋은 카페로 가서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여전히 전 어리둥절했어요. 아주 조심스레 다시금 물었죠. 저 두 분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 정말 맞나요? PD가 먼저 호소를 하더군요. 그래요. 정희 씨한테 내가 고백하려 했는데 저 조명 스태프가 자기가 먼저 고백하겠다며 검은 속내를 드러내잖아요. 참 내 어이가 없어서 말이지. 야, 너 조명 닦아리. 넌 뒤졌어. 너 내일부터 방송국 나올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 당장 잘라버릴 거야. 에이씨. PD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카페를 박차고 나갔어요. 날 진짜 좋아하긴 했는지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오긴 했지만 받아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던 조명 스태프 서문철이란 남자가 진짜 방송국에서 잘리고 말았거든요. 더욱 황당한 건 PD의 프로포즈를 안 받아주자 저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다 그 PD의 짓이었죠. 미안해요, 문철씨. 근데 그 PD가 저까지 잘라버렸네요. 줄지에 우리 둘 다 백수가 돼버렸네요. 제가 죄송하죠, 정희씨.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정식 연인이 되면 어떨까요? 정희씨 처음 본 순간부터 고백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버리긴 했네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우리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사귀게 되었어요. 생전 처음 연애라는 걸 해봤는데 연애가 이렇게 재미난 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 각자 다시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했어요. 그 결과 전 웨딩 메이크업 쪽으로 일하게 됐고 남친은 꽤 큰 스튜디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신부 화장을 위해 그날도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바쁘게 일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거지한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정희야. 너 정희 맞지? 내 딸 정희야. 절 부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니 완전히 샌 노랗더군요. 그 거지는 바로 우리 아빠였어요. 아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얼굴이며 손이며 왜 이렇게 다 누렇고 완전 거지가 다 됐네? 이게 다 뭐야? 날 버리고 남미로 갈 땐 언제고 왜 한국에 있는 거예요? 새엄마와 함께 날 백인 가정에 입양시켜버리고 떠난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평생 잊고 살리라 다짐했건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게다가 아빠의 얼굴이며 옷차림은 정말 상거지가 따로 없었어요. 아빠는 다 죽어가고 있다. 아마도 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황달이 왔나봐. 네 새엄마란 년은 남미 돈 많은 남자랑 바람나서 날 떠났지. 내 돈까지 싹 다 털어서 말이야. 사업은 당연히 처저하게 망했고 어떻게 비행기 티켓 하나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노숙자 신세로 지내고 있었어. 이렇게 죽겠구나 싶었는데 우리 딸을 만나다니. 정희야, 아빠가 다 미안하다. 이렇게 죽기 전에 너에게 용서를 빌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아빠는 천벌을 받은 게야. 개미보다 목탄 못씀. 그때 당시 전 방 한 개에 조그마한 부엌 하나 딸린 17평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아빠를 당장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모시고 갔어요. 날 버릴 때의 그 원망은 일단 접어두고 아빠를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잘해줬던 아빠였으니
그 기억만 갖고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 것 같아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일단 아빠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아빠는 간경화가 너무 심하게 와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정말 올해는 못 산다고 하더군요. 혹시 제가 간이식을 할 수 있을지 적합성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딸이어서 그런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내가 아빠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간이식 수술 날짜 잡읍시다. 아니다, 정이야. 우리 딸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못난 애비한테 소중한 우리 딸의 간을 받다니. 그러면 난 진짜 사람도 아니다. 곱디고 온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니. 수술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됐다.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 아빠는 너무 감사하다. 아빠는 한사코 사양했어요. 전 남친까지 데려와서 아빠를 설득했지만 아빠는 좀처럼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죠.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가셨어요. 한 달간은 신부 화장일까지 멈추고 아빠 곁을 지켰어요. 생명의 불이 꺼지고 있는 아빠를 붙잡고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행복했어요. 난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에 홀로 선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유일하게 아빠가 내 가족으로 내 곁에 있으니 꿈만 같았어요. 원망도 정말 많이 했던 아빠였지만 내가 간이식을 해드려서 꼭 살리고 싶었죠. 제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아빠와 화해를 하고 보내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좋았어요. 그렇게 믿기지 않는 한 달을 보내고 전 다시 일터로 복귀했어요. 물론 한 달간이나 공백 상태였기에 다니던 웨딩 메이크업 업체에서는 잘렸고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도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남친도 30이 넘어가자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 가족이 없으니 남친네 가족만 우리 결혼을 오케이 하면 통과하는 거였죠. 남친은 큰아들이었고 그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대기업 다닌다면서 남친 엄마의 자랑이라고 하더군요. 남친 엄마는 젊어서 홀로 되어 이 일 저 일 전전하며 알바만 하고 계셨고요. 설명만 들었을 때는 다들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남친 집에 가서 직접 만나보니 착한 남친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 겪었죠. 김정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너 애미애비도 없고 고등학교도 혼자 겨우 졸업했다며? 에휴, 개나 소나 대학 가는 요즘 세상에 겨우 고졸이니 신부들 화장에 분칠이나 해주러 다니는구나. 말이 좋아 웨딩 메이크업이지 그냥 계약직 분장사지 뭐. 옛말에 얼굴에 분칠하고 다니는 여자는 조심하라 했건만 우리 큰아들이 네 반반한 얼굴에 코가 깨어도 단단히 꿰인 게 틀림없구나. 야, 지금 길거리 나가서 다른 남자나 꼬셔라. 귀한 내 큰아들 줄 수 없으니까 말이야. 옆에서 저를 향해 눈을 흘기던 남친 남동생도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아우 형, 내가 우리 회사 여자 후배들 소개팅이라도 시켜줄게. 메이크업 가방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저 여자보다 회사 책상 앞에 차분히 앉아서 일하는 여자들이 100배 나을 거야. 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친 엄마와 그 남동생을 향해 소리 질렀죠. 그만,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목을 줘도 되는 겁니까? 내가 뭐 돈 훔쳐서 생활하는 도둑놈이라도 된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졌을까요? 그게 왜 내 탓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잘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이 집도 그리 좋은 집, 비싼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왠지 큰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남친이 절 데리고 황급히 나갔어요. 그렇게 남친 집에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첫인사가 끝나고 말았네요. 그렇게 안 좋은 첫인상들을 받았는데 왜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냐고요? 그 사건 이후에도 남친과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참 어리석죠. 하지만 이미 생긴 새 생명을 지을 순 없었어요.
저도 물론 남친의 가족들을 다시 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가족도 없는 저를 물심양면으로 챙겨주는 남친과 헤어지기 힘들었고 소중한 아이까지 생겼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이왕 이 집 며느리가 될 바에는 잘 지내보자 해서 예비 시모와 시동생들을 다시 만날 때는 최대한 제가 굽히고 들어갔어요. 예비 시모와 시동생도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기어코 애까지 임신해와서 결혼하려 드는구나? 아, 어쩔 수 없지. 일단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투룸 빌라라도 하나 얻어서 살 거라. 돈은 네 돈으로 하고 말이야. 분장사로 일하면서 돈 좀 모았다며? 혼수물품도 네 돈으로 다 채워놓고 중요한 건 시댁 인테리어도 좀 알아봐라. 아무리 친정이 없어도 할 건 해야지 않겠니? 아참, 제일 중요한 건 나 고절며느리 드린다는 거 동네방네 떠들고 싶진 않다. 저도 화려한 결혼식은 원치 않았기에 그냥 오케이 하고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그 후로도 시모는 정말 많은 걸 요구했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웬만큼 채워넣으려다 보니 제가 가진 돈으로 모자라서 남편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다 장만했어요. 코딱지만한 시댁집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시모 요구가 과했는지 짐작하시겠죠. 정작 우리 신혼 월세집은 전혀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가장 쌌거든요. 몸매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시모는 식탐도 강했어요. 거의 100kg에 육박했죠. 그런데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제가 일하러 나간 날에는 꼭 도둑놈 마냥 들어와서 옷들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놓고는 100kg 몸매에 제 옷을 우겨 넣으니 다 찢어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구두굽을 반으로 쪼개놨더군요. 제가 뭐라고 탓하면 시모는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이 CM이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넌 뭐 평생 안 늙고 살도 안 찔 것 같아? 시모는 맨날 아이스크림에 사탕에 애처럼 간식을 달고 살았어요. 전 만사까지 일을 하다가 아기 낳을 때가 되어 3개월 정도만 쉬겠다고 업체에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우리 딸 미래를 순산하고 열흘 정도 지나자 시모가 그러더군요. 야, 너 나가서 일해라. 요즘같이 물가 비싼 세상에 애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빠져 있냐? 내가 알바 줄 테니 일자리 다시 알아봐. 애 낳고 딱 열흘 됐는데 저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회사에서도 3개월 쉬고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1년, 2년씩 육아휴직 주는 것도 있다는데 전 3개월도 못 쉬고 다시 돈 벌라고요? 그렇게 못해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어머님도 애 낳아보셨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출산한 지 이제 겨우 10일 됐다고요. 하지만 시모는 그 후로도 계속 집요하게 돈 벌러 나가라고 성화였어요. 그 목적은 딱 하나, 애 맡기고 육아수당을 달라는 거였죠. 야, 내가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는 약한 몸에 애까지 봐주려면 힘이 드니 한 달에 300씩은 내놔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앞뒤로 1~2시간씩만 봐주는 거였기에 시모가 원하는 돈을 다 주진 않았어요. 딱 절반만 드렸죠. 핏덩이를 어린이집과 미덥지 못한 시모한테 맡기려니 늘 불안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놈의 돈이 뭔지 계속해서 일거리를 찾아 헤맸어요. 아직 출산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 저지 도는 걸 말리는 약을 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아이는 자라났고 결혼한 지 한 7년쯤 되었을 때 남편 회사에서 가족 운동회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우리 딸 미래와 함께 참석했죠. 남편 상사들에게 점수 좀 따기 위해 체력도 약한 제가 온갖 군데 다 참석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임했어요. 청팀 100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다행히 우리 팀인 청팀이 이겼고 전 열심히 한 대가로 VIP 상까지 단상에 올라가 받게 되었네요. 남편 회사 체육대회에서 받는 변변찮은 상이었지만 상이라는 걸 난생 처음 받아봐서 쑥스러운 마음에 쭈뼛쭈뼛 단상에 올라갔죠.
그 회사 대표님의 와이프분께서 상을 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서로 얼음이 돼버렸죠. 정희 맞지? 김정희 씨 맞죠? 내 딸 정희 맞는 거지?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지만 어렸을 때 보던 그 모습에 머리만 희끗한 정도였기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엄마, 나 정희 맞아요. 엄마 딸 정희 맞아요. 남편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단상에서 엄마와 내가 엉엉 울며 껴앉자 다들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우린 무대 뒤로 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희야, 아빠랑 미국에 간 후로 누가 중간에서 방해를 한 건지 도통 연락이 되지 않더구나. 심지어 내가 미국으로 한번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다들 남미로 이민을 갔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 하고 있었어. 아빠가 미국에서 교육은 잘 시켜줬니? 엄마, 얘기하자면 길어요. 정말 험난하게 살아왔어요, 나. 엄마한테 마치 고자질하듯이 다 말했어요. 미국에 갔을 때 공항에서부터 이미 새엄마와 이복동생이 있었던 얘기. 난 거의 식모처럼 살았고 나만 버려두고 남미로 이민을 간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지가 된 아빠를 서울에서 의원이 만나 한 달간 간병하고 장례식까지 치러드린 이야기까지 속사포처럼 쏟아냈죠. 엄마는 그래도 다행히 아주 부유한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고 잘 살고 계시더군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주 조금은 있었지만 잘 살고 계신 걸 보니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엄마의 재혼남이 우리 남편 회사 사장이었다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으로 끈끈하다는 걸 느꼈죠. 마침 회사의 가족 행사였기에 엄마와 새아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엄마와는 매일같이 만나고 왕래를 하고 지냈죠. 시댁에는 우리 친정엄마를 만났다고만 알렸어요. 엄마가 부유한 사람과 재혼했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았죠. 친정엄마는 사돈을 뵙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야멸차게 거절했어요. 저도 교양 없는 시모에게 내 소중한 친정엄마를 소개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족 행사 등에서 자연스레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즘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벌써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더군요. 아주 부잣집 딸내미의 미인이라고 시동생과 시모까지 설레발을 쳤어요. 엄마, 내 여친 아빠는 미국에서 사업하고 엄마는 미국 교수래요. 완전히 로열 패밀리라고. 이 여자 놓칠까봐 얼른 혼인신고 먼저 해버렸어요. 상견례도 할 것 없이 그냥 결혼식 올려버릴게요. 식장도 다 알아놨어요. 아우, 그래. 여자 쪽 집에 돈이 그렇게나 많다며. 우리 둘째 아들이 복덩이를 들여왔구나. 결혼식도 최대한 일찍 잡거라. 혹시 그 여자만 바뀔 수도 있으니 말이야. 꼭 비싼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저는 고졸이라며 그렇게 모욕을 주며 결혼식도 못 올리게 했으면서 동서는 부잣집 딸내미라니까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 치러준다는 점에 화가 났어요. 시댁 단톡방에 시동생이 동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올려대던지 무슨 연예인 팬클럽 같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한술 더 떴어요. 야, 넌 그냥 오지 말어라. 아니, 시동생 결혼식 말이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라는데 고졸 따위가 큰 며느리로 떡하니 들어앉아 있으면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뭘로 보겠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결혼식 가고 싶지도 않네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님 고졸인 제 학력 때문에요? 참네. 저도 이제 돈 많은 친정엄마 있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참,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됐다 이해. 어쨌든 넌 그냥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라. 서러운 마음에 친정엄마네 집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가 둘째 며느리로 들어오냐면서 사진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시댁 단톡방에 잔뜩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가 네 동서 될 여자야?
아니 이럴 수가. 이 여자 꽃뱀이야. 반반한 얼굴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첩질하는 여자애라고. 엄마가 강남에 살고 있잖니. 이 집 밑에 층에 어떤 중소기업 사장의 세컨드로 있다가 본처한테 혼쭐 나고 사장한테 차여서 아주 지랄을 떨던 여자라고. 강남에서 유명한 여자지. 아마 술집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 친정 엄마는 혹시 모르니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본다며 사람까지 붙여서 동서라는 여자의 뒤를 캤어요. 그랬더니 동일인물이 맞더군요. 신분 세탁하고 우리 시동생을 만나 결혼하려던 거였어요. 물론 부모가 미국 교수고 하던 건 모두 거짓이었죠. 하지만 이미 둘이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라서 제가 나서기가 좀 그랬어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오고 명절날 처음 만난 동서가 본인이 미국 교포라며 말도 안 되는 영어 회화 몇 마디를 짓거리더군요. 미국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영어를 한국어보다 잘하던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동서는 저를 향해 이렇게 비아냥댔어요. 고졸이라 무식해서 못 알아듣네? 전 영어를 하면 미국의 고단한 생활이 생각나서 평소엔 잘하질 않았지만 우리 딸 미래의 교육을 위해 딸과는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7살 우리 미래가 저와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자 동서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고졸이라면서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영어뿐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많은데 식구들 있는 데서 내 지식 자랑 좀 해볼까나? 동서 강남 아파트에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 세컨드로 장기간 지냈다며? 그러면서 본처한테 혼쭐이 나고 쫓겨나자 그 아파트에서 지랄했다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동서 얼굴 다 알고 있더라? 더불어 술집 생활 오래 했다는 것까지 말이야. 미국에 교수 엄마랑 사업하시는 아빠가 있다고?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진짜 부모 아니고? 어디서 고졸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려 들여. 술집 여자 주제에. 동서는 제 말을 듣고는 바들바들 떨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들 동서를 부축해주긴커녕 절 붙잡고 되물었어요.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요? 그거 사실이에요?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술집 뭐요? 시모도 난리가 났죠. 아우, 큰며느리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어쩐지 부잣집 딸내미라면서 혼수도 하나도 안 해오고 빈손으로 오더라니만. 진짜니? 진짜야? 전 친정엄마가 사람까지 써서 알아냈던 증거들을 시댁 식구 앞에서 펼쳐 보였어요. 더 필요하시면 중소기업 사장 본처라는 여자와 전화 연결이라도 해드릴게요. 다 알고 있으니. 그날 이후로 동서라는 여자는 시댁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시동생은 현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동서고 나발이고 그 여자보다 오랜 시간 절 무시해왔던 시동생과 시모와도 빠이빠이 했어요. 남편과 상의하에 영 끊고 지내기로 했거든요. 전 친정엄마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서 엄마 카드 쓰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껏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한 걸 한풀이 하시겠다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생활과는 많이 다르게 펑펑 쓰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히 돈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는 생기네요. 아참, 오늘도 시모한테서 돈 좀 꺼달라는 문자가 오긴 했는데 그냥 씹었어요. 그동안 들인 돈만 해도 꽤 되기에 앞으로는 알아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시댁에서 구박받고 무시당하며 집안일 다 하면서 용돈까지 드린 걸로 제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평생 서로 얼굴 안 보고 왕래도 없이 살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남편과 딸 미래를 돌보며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일 욕심 줄이고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저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우선입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